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에 미리 약속드린 대로 수요일 다시 등장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뵙나요? 네, 오늘 방송 제목, 페드는 금리 인상 중단을 모색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슬로우다운 이야기에서 갑자기 중단까지, 그 이유, 그 납득할 만한 제 논리 펼쳐 드리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보시죠. 페드, 미국의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향해 간다. 아주 뭐라고 하죠? 증시 투자자라면 정말 원하는 거죠. 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때문에 지난 10개월간 주가가 끝도 없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중단을 향해 움직인다는 얘기, 즉 증시,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시의 흐름이 최근에 확연히 바뀐 느낌이죠. 이렇게 흐름을 바꾼 중요한 이유, 지난주 목요일 10월 CPI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10월 CPI 이러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CPI 내용을 후벼 파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주요 CPI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항목들이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100%인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서비스, 이게 바로 페드가 중요시하는 코어 CPI입니다. 전체 CPI를 100으로 볼 때 이 코어 CPI는 78.3%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6.3%, 10월 CPI가 YOY, 작년 동기 대비로 6.3%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옆에 보면 8월, 9월, 10월 월간 상승률입니다. 10월이 0.3%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12개월을 곱하면 3.6%로 6.3%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코어 CPI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은 바로 밑에 주요 상품이죠.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21.2%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57.1%가 에너지와 서비스를 제외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코어 CPI 중에 서비스 부분인데 이게 57.1%고 그 다음에 주거비를 차지하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렌트가 7.3%, 동그라미 친 부분, 이게 중요합니다. 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 그러니까 쉬운 말로 OER이라는 게 24%를 차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한 건데요. 옆에 보면 0.7, 0.8, 0.6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연간 대비 YOY도 6.9%로 코어 CPI 6.3%보다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 주거비가 CPI 전체, 그러니까 주거비가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6%고 이 32.6% 밑에 렌트비가 7.3%, 그 다음에 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 이게 23.97, 24%를 차지합니다. 이미 지난주 방송에서 렌트비는 9월부터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그림 보여드렸죠. 이건 블룸버그에서 퍼온 거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미 렌트비는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 OER, 이것은
보셨지만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했어요. 왜? 전체 CPI에서 OER이 차지하는 게 24%고 코어 CPI에서는 30%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이미 앞에서 코어 CPI 비중의 26%를 차지하는 상품 가격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OER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코어 CPI의 하락이냐 상승이냐가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Owners Equivalent of Residence OER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물가 조사를 하는 연구원이 주택 소유자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주택, 지금 그러니까 설문조사, 피조사자가 받는 질문이에요. 너 집 있어? 당신 지금 갖고 있는 그 집을 임대로 내놓는다면 얼마를 임대료로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소 비과학적이긴 하죠. 자, 이게 인플레 기대 심리와 무척 관련이 높겠죠. 왜? 고용이 좋고 계속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많이 받아야지 하면서 높게 제시할 거고, 반대로 최근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요즘 미국 주택시장 안 좋은 지표 계속 나오잖아요. 한국처럼 주택시장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결국은 인플레 기대 심리가 떨어지면서 심리적 렌트비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게 10월달 거이란 말이에요. 11월 2일, 3일 FOMC에서 다시 한번 0.75%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11월 4일인가요? 그때 발표한 고용지표가 상당히 후퇴를 했죠. 이 두 가지를 감안할 때 다음번 CPI 조사 때 분명히 이 OER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용지표의 하락세와 함께 금리 인상이 11월 달에 추가로 다시 0.75%가 올랐고,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7%를 올랐다 다시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오른 상황에서는 다음 달에 발표하는 11월 CPI에서 OER이 하락하면서 코어 CPI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이를 환호하면서 상승하기 전부터 이미 위험자산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그것을 스마트머니에서는 이미 발자국을 남긴 정황이 발견됩니다. 그 정황은 달러화에서, 제가 계속 지난주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 전에서도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가끔 멤버십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리면서 달러화의 흐름을 강조했었죠. 자, 달러화 인덱스. 지금 왼쪽 그림은 아래는 S&P 500 지수고요. 위는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철저하게 달러화 인덱스가 오르면 주가 지수는 내려왔고, 반대로 달러화가 하락하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인덱스는 5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난 약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었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달러화 인덱스가 지난 9월 26일인가요? 9월 16일인가요?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한 이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하고 있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50일 이평선이 아니라 200일 이평선까지 수직으로 하락 중에 있죠. 이 달러화 인덱스의 하락률이 보통 대충 지나갈 내용이 아닌 것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6일 평균 이동으로 달러화의 하락률을 최근 6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10월 CPI가 발표됐을 때 무려 6일 동안 달러화 인덱스는 마이너스 5.8%, 맨 오른쪽 파란 동그라미 보이시죠? 5.8%가 하락했는데, 이렇게 필적할 만한 하락률을 기록했던 게 언제냐? 2020년 팬데믹에서 페드가 돈을 퍼붓기 시작할 때였어요. 즉
달러화 인덱스에 그냥 대충 안 하게 아니라 저 정도 큰 하락률을 감안하면 최근 5년 동안 가장 컸으며 이는 결국 금리 인상의 페드 스탠스, 연준의 포지셔닝을 바꾼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그걸 스마트머니는 이미 달러화 탈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결국 통화량 증가율이 충분히 꺾이면 지난번 8월에 9월에는 이미 장기 통화용 증가율 7%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틀렸어요. 제가. 그런데 9월 10월 CPI를 발표를 보니까 그게 충분히 통화량 증가율이 더 하락했어요. 몇 퍼센트로? 2.56%. 통화량 증가율이 무려 2.5%로 떨어졌는데 이 수준은 파란색 선을 그어보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렇게 밀려버린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통화량이 증가하여 그 결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통화량 증가율이 저렇게 충분히 떨어졌다면 반대로 시차를 두고 물가도 이미 하락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레드입니다. 이게 페드 갑자기 센트리스 연준 홈페이지가 프레드죠. 여기에서 웬만한 지표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CPI 즉 물가 상승률 그러면 몇 퍼센트 올랐다 하지만 그건 증가율이고요. 실제로 페드에서는 매달 물가지수 절대 숫자를 계속 발표합니다. 그런데 1980년 물가지수 절대 숫자가 80이었고 이게 현재 320으로 올랐어요. 그 얘기는 지난 40년 동안 물가는 계속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절대 숫자를 선으로 이은 건데요. 저기 빨간색 점선은 뭐냐? 보면 기울기가 일정한 수준 올라가다가 점선이 위로 올라간 게 보이죠? 예.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21년부터 저 기울기를 보세요. 점선 기울기로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좀 더 많이 올랐어요. 왜?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즉, 제가 왜 이 그림을 갑자기 가져왔느냐. 페드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정책은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가는 한없이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그런데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 건 뭐죠? 물가 상승률의 하락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거 항상 YOY, 전년 동기를 비교하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전년도에 물가가 많이 올라 버렸으면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속도로 올라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본격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언제 올랐습니까? 2021년 9월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동안 급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금리 인상이라는 폭탄을 두드렸으니 어떡하죠? 이미 말이 오른 상태에서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부터? 21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많이 올랐으니 22년 올해 말부터 내년 9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금리 인상이 됐으면 물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의 하락률, 상승률만 낮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주식시장 흐름은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미아리 점쟁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역사 대표적인 게 언제죠? 돌아가신 볼커 페드 전 의장 시절에 금리 인상 중단과 S&P 500 인덱스를 비교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왼쪽에 보면 마이너스 27%, 즉 볼커 전 의장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만 2년 동안 S&P 500 인덱스가 27% 하락을 했는데
바닥을 언제 쳤다? 82년 8월 12일 S&P 500이 저점을 찍었는데 이때 무슨 얘기 나왔느냐? 폴커 전 의장이 페드가 금리 인상을 정책을 약간 수정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S&P 500 인덱스가 올랐는데 정확하게 4개월 만에 2년 동안 하락을 전부 만회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 고점을 넘어섰냐? 전고점, 하락하기 직전의 고점을 언제 넘어섰느냐? 금리 인상 중단할게 라고 말한 시점부터 그냥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요한 거.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얘기는 중단하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잡는 건 아니죠.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중단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향후 일정. 속도를 감속하고 그 다음에 감속 가능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속이 확정된 다음에 일단 속도를 늦췄으니 어떻게 하죠? 이제는 멈출 가능성도 있어. 이런 뉴스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파월 의장이 인정하는 발언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멈춤이 확정되는 이런 5단계가 될 텐데 현재는 왼쪽 동그라미 감속 가능성이 나왔고 그게 12월 FOMC 12월 14일인가요? 14, 15일이죠. 그때 12월 FOMC에서 감속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증시가 좋게 진행될 것이고 향후 흐름은 이 그림대로 12월 고용지표, 12월 코어 CPI가 잘 나올 경우에는 감속이 아니라 중단 가능성의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제가 12월 FOMC 가까이 가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 오늘은 현재 왼쪽 동그라미 감속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감속 확정 12월 FOMC까지 증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금리 인상을 차량의 운전과 비교해 볼 때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속도를 늦추게 되고 속도를 늦추면서 그러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멈추게 되죠. 이게 왜 가능하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페드의 금리 인상은 물가를 하락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그게 디플레이션이고 그게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물가를 하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난 40년간 물가지수 절대 수치를 보여드렸잖아요. 물가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게 페드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먹힌다는 얘기는 속도를 늦추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늦추기 시작하면 이제 멈추는 가능성으로 증시는 그 기대감을 반영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논리고 개연성이고 예측입니다. 예측은 항상 등장하는 변수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의 변수, 그 다음에 방송에서 제시한 몇 가지 변수들 추적하시면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베스트와 프로모션 이거 아래 글 참조해 주십시오. 저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